여러분은 혹시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닭고기, 돼지고기도 좋아하지만 고소한 소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한 날 먹는 한우부터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소불고기까지.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소고기는 예로부터 우리 몸의 기운을 되살려주는 보양식으로 많이 먹어왔습니다. 소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보완해준다고 하여 허리가 아프면 소의 허리뼈를, 다리가 아프면 소의 다리뼈를 푹 고아서 먹었습니다. 불고기를 쌈 채소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의 조화가 굉장해서 처음 먹어보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높은 완전 단백질 식품인데요. 각종 비타민은 물론 칼슘,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따라서 소고기를 드시면 비타민과 단백질을 듬뿍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쇠약감, 어지럼증, 혈액 건강 심지어 뇌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의 간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침한 눈을 밝게 해주어 시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소고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소고기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소고기의 잘못된 섭취 방법. 첫 번째는 고온에 튀기거나 숯불에 구워 먹을 때 태운 부위를 무심코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특히 탄 부위가 더 맛있다고 하여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두 번 먹는 것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탄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건강을 해치고 위암, 대장암 등 정말 큰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고기를 140에서 200도 사이에서 굽기 시작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 온도는 단백질 변형으로 고기 특유의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온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고기의 가장자리나 비계와 살코기 부분이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탄 부분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벤조피렌은 고기가 탄 부위에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탈 때 생기는 연기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는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면 몸에 좋지 않은 벤조피렌이 일반적으로 생성되므로 소고기를 삶지 않고 구워서 조리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많은 양의 벤조피렌에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어 빈혈이 생기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하면 생식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중에서도 유독 벤조피렌이 무서운 이유는 인체 내의 DNA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는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양파나 마늘과 같은 황화합물이 들어있는 향신료나 또는 적포도주와 녹차의 카테킨 등의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함께 조리하면 벤조피렌 생성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쌈채소와 반드시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채소가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고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고기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와 함께 먹는 채소인 부추가 소고기와 상극이라는 사실이 의아하실 겁니다. 한의학적으로 소고기와 부추는 모두 뜨거운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실 경우 발열, 두통, 소화불량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위통과 위염이 동반될 뿐만 아니라 간에 부담을 주어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시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나 장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섭취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몸이 건조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잇몸까지 부을 수 있으니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답니다. 소고기와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고구마와 밤입니다. 소고기와 함께 저녁을 드신 후 후식으로 고구마나 밤을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방에서는 소고기와 고구마 그리고 소고기와 밤을 서로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고구마, 소고기와 밤은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소화작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소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고구마와 밤은 전분이 주성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에 부담을 주고 복통과 설사 그리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육류 섭취는 심장질환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고기를 당장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육식의 가장 큰 단점은 지방 과다 섭취와 조리 방법에 있는 것이지 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이 55에서 60%, 지방은 15에서 20%, 단백질은 20에서 25% 정도입니다. 하지만 곡류가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과다 섭취하고 육류 등의 단백질 섭취량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뼈를 단단히 받쳐주지 못해 골절 위험과 관절염 위험은 커지고 신체 균형 장애와 낙상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근육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몸에 계속 쌓이는데요.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어서 혈액에 지방이 쌓이고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콩이나 시금치 그리고 브로콜리, 유제품 등에도 단백질과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낮아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일종이 빠져 있는데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 아미노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류 섭취를 무작정 제한하기보다는 적정량의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육식을 위해서는 지방 함량이 낮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며 수육처럼 삶거나 쪄서 섭취하는 것이 장수와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하는 필수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레드 와인입니다. 소고기와 와인을 함께 섭취하면 입맛을 돋워줄 뿐만 아니라 소화액이 분비되어 소화를 도와줍니다. 와인에는 쓴맛과 떫은 맛을 주는 탄닌과 카테킨 등으로 구성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폴리페놀은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초래하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되는 혈전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여 동맥경화와 심장병의 위험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와인에 물과 향유를 섞어서 두통, 소화장애, 신경통, 해열작용 등 질병 치료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레드 와인이 건강에 좋은 술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지요. 소고기와 와인을 함께 드시면
입속에 남아있는 고기의 단백질은 와인의 탄닌 성분이 잡아주고 와인의 떫은 맛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과 향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으므로 소고기와 레드 와인은 서로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깻잎입니다. 소고기는 부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타민 A, 비타민 C 성분이 많이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깻잎과 함께 드시면 깻잎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 A, 비타민 C가 소고기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면 소고기의 콜레스테롤 증가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깻잎은 속을 고르고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깻잎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심지어 시금치보다 철분이 2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깻잎을 30g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철분 섭취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도 12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과 3개와 비슷한 함량에 가깝습니다. 소고기도 영양학적으로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비열이 심하거나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깻잎이 만나면 이 두 음식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 성분의 흡수가 극대화되어서 건강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를 드실 때는 깻잎 및 다양한 쌈채소를 꼭 곁들여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소고기를 국거리로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만드는 음식이 바로 소고기 뭇국인데요. 이렇게 국거리로 소고기와 무를 조리하면 인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에는 비타민 A, B 그리고 C와 함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이는 추운 겨울에 우리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사용될 만큼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무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변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은 관절을 원활하게 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하며 가래를 삭게 하고 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무가 만나면 서로의 영양을 보완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영양분이 체내에서 최대한 많이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먹는 무는 겨울 산삼으로 불릴 정도로 영양이 만점인 채소이기에 소고기 드실 때 잊지 마시고 무를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고기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떠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선 소고기를 드실 때 태운 부위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추, 고구마 그리고 밤과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고기는 와인, 깻잎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시면 그 맛과 영양소가 2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숭아 좋아하세요? 저희 가족은 모두 복숭아를 참 좋아해서 여름이면 식사 후에 다 같이 모여 앉아 TV를 보며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신선의 과일로 불리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복숭아는 그만큼 몸에 좋은 과일로 향긋한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이런 복숭아는 맛은 물론이고 당분, 유기산,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골고루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더위를 이기는데 꼭 필요한 여름 종합 영양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초복에는 삼계탕을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어야 원기 회복에 좋다는 옛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이죠. 이외에도 복숭아는 여러 가지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 동안 복숭아를 매일 하나씩 섭취하면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를 비롯해 흡연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 니코틴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효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복숭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복숭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장어입니다. 장어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장어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은 물론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장어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A인 레티놀은 눈 건강과 피부 탄력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건강에 좋은 장어와 복숭아라도 함께 드신다고 무조건 보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장어에는 지방이 21%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어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은 소장에서 프로테아제와 리피아, 아밀라제 등과 같은 소화 요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장어를 드신 다음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게 되면 소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복숭아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이 장에 자극을 주어 앞서 말씀드린 소화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려 지방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용은 위와 장에서 지방 성분이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하여 복통과 설사, 장염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어가 완전히 소화되려면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어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대중적인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고기와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어 조리하기 때문에 체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어 많이들 찾는 음식인데요. 따라서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를 끓여 만든 삼계탕은 다른 육류보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좋답니다. 게다가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해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혈액순환 개선과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욱이 삼계탕에 곁들이는 인삼, 대추, 마늘 등은 체내 효소를 활성화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좋으며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와 삼계탕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복숭아를 비롯하여 삼계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바로 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가래, 두통, 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삼계탕을 드셨다면 복숭아를 후식으로 드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숭아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복숭아에는 100g당 200mg의 풍부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에 함유된 이뇨제 성분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고 바로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를 섭취하게 되면 몸속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무력감과 근육통, 심박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 복숭아를 드시고 나서 고혈압 약을 바로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으며 가능한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복숭아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복숭아와 사과의 풍부한 구연산과 사과산 덕분인데요.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속 일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 속 노폐물과 기미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가득한 사과산은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복숭아 또한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로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드실 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와 사과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스무디나 주스로 함께 갈아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복숭아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과육에 함유된 시안화수소산이 호흡 중추를 진정시켜 기침을 멎게 하고 끈적한 가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 역시 가래를 삭히는데 효과적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은 목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가래 제거는 물론이고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며 칼로리도 100g당 25칼로리에 불과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한 수박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 제거에 매우 좋은 효능을 보여줍니다. 달콤한 복숭아 역시 포만감에 비해 열량은 100g당 36칼로리로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C, 팩틴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여름철 땀으로 손실되는 무기질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수박을 함께 드시면 이 두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어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복숭아 속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만날 때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복숭아의 카테킨은 지방의 산화를 증가시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거트에 복숭아를 잘게 잘라서 함께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로콜리 좋아하세요? 저는 브로콜리를 정말 좋아해서 브로콜리가 들어간 반찬은 물론이고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브로콜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자 철분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철분의 함량이 2배나 많으며 독소 배출에 효능이 있는 클로로필도 풍부해서 간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당뇨 완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브로콜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브로콜리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브로콜리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잘못된 브로콜리 섭취 방법 첫 번째는 브로콜리를 물에 지나치게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드실 텐데요.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NRF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NRF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체의 모든 항산화 시스템을 총괄하는 단백질을 뜻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직접적으로 암세포 또는 염증과 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채소나 과일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채소와 과일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설포라판은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백혈병 그리고 간암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물질인 셀포라판은 조리법에 따라서 함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찌기, 볶기, 물에 데치기, 전자레인지 돌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찜으로 쪄서 먹을 때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쪄서 먹는 것보다 적지만 프라이팬에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도 항암 성분이 증가하는 것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끓는 물에 그냥 데쳤을 경우 반대로 0.4배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국에 넣거나 수프로 끓여 먹으면 항암 성분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결과 역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외에 비타민C 역시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눈과 피부에 좋은 비타민 A,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K 등도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 먹는다고 해서 영양 성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항암 채소를 먹는 이점을 누리는 것이 더 좋겠지요. 만약 브로콜리를 물에 데친다면 1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한 쪄서 먹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능 중에서도 특히 항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구입하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입하신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 되기 전 상태인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으로 존재하다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포벽에 의해서 효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브로콜리를 잘라주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게 되는데 이때 설포라판으로 합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을 3배가량 늘려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브로콜리를 잘라서 1시간 반 정도 그냥 방치하면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것보다는 미리 잘라서 손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초고추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브로콜리와 초고추장은 궁합이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니랍니다. 브로콜리에는 최고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가득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당뇨 환자에게 좋은 채소이기도 하지요. 브로콜리 자체의 당지수는 15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될 정도인데요.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밥 먹기 전에 브로콜리 몇 조각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즐겨 먹는 초고추장은 식초, 설탕, 마늘, 참깨 등을 추가하여 만든 양념인데요. 브로콜리를 초고추장과 함께 먹을 경우 식초의 산성에 의해 베타카로틴과 좋은 비타민들이 파괴되는 영양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초고추장보다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당뇨 완화를 위해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잊지 마시고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로콜리와 상극인 경우 세 번째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는 혈압을 감소시키는 칼륨이 풍부하며 항산화 성분과 다량의 칼슘도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및 동맥의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와파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브로콜리는 혈액을 응고시켜 혈관 내의 출혈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브로콜리를 과잉 섭취하거나 주스로 농축해서 드시는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방약 복용 후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브로콜리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한 컵 정도의 브로콜리가 적당한 섭취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권장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단에 포함되는 채소의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브로콜리를 섭취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브로콜리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과다 섭취할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차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이 과잉 섭취할 경우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어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량을 조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추천드리는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역시 브로콜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이며 토마토의 항암 효과는 베타카로틴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뛰어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흡수율이 증가하는데요.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과 유방암 등 여러 종류의 암세포를 파괴하는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기억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뇌를 튼튼하게 하고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을 채워주는 효능이 있는 음식 약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칼슘, 철분, 비타민 B 등도 두뇌 활동을 좋게 하며 혈행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치매 예방을 위해
더없이 좋은 영양 보물 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는 마늘 및 올리브 오일, 그리고 굴소스와 함께 브로콜리 토마토 볶음으로 만들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지나치게 익혀서 드시는 것보다 되도록 쪄서 먹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초고추장 대신 고추냉이나 겨자와 함께 먹는 것이 당뇨 완화를 위한 좋은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브로콜리 섭취와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최소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것이 맛과 영양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완두콩 좋아하세요? 저는 완두콩을 정말 좋아해서 완두콩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정말 잘 먹는데요. 콩은 식재료 중 가장 완벽한 식재료로 손꼽힙니다.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 함유량이 독보적인 완두콩은 달달하니 맛이 좋고 색도 예뻐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콩입니다. 완두콩 밥이나 스프, 완두콩 앙금으로 자주 먹기도 하고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리는 소화불량과 기력 회복을 위한 보약으로 완두콩 죽을 처방하기도 했답니다. 식재료로는 물론이고 약용으로도 최고인데 요즘 완두콩의 놀라운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지면서 더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완두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완두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완두콩과 최악인 음식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예방 식단으로 완두콩 현미밥을 챙겨 드실 텐데요.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좋지만 소화에는 그리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일단 완두콩은 다른 콩들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지만 전분의 함량은 높아서 단맛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전분하면 혈당을 올릴 것 같지만 정제된 설탕과 달리 완두콩의 전분은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린데 그 이유는 바로 완두콩의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 식이섬유가 함께 섭취한 음식들, 특히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 혈관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잡아주니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려주는 것이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재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완두콩의 표면의 주름에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고 발효가 되는데요. 이렇게 발효되고 난 뒤 완두콩의 식이섬유가 함께 모여 단쇄 지방산을 형성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쇄 지방산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생성 세포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스로 혈당 조절을 잘하게 되니 당뇨를 위한 최고의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두콩을 현미와 함께 드시면 이 놀라운 효과를 챙길 수 없습니다. 특히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완두콩 속 저항성 전분의 효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식이섬유가 완두콩과 현미 각각에 들어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운동을 촉진해서 쾌변을 돕는 불용성 식이섬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두콩과 현미에는 둘 다 모두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현미밥을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니 답답하셨던 분들 계시지요? 그건 포만감이 아니라 소화 불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에서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다 보니 혈당도 많이 안 올라가고 현미의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건강에 좋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둘 다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이다 보니 소화불량과 얹힌 듯한 불편함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지니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그러니 불용성 식이섬유인 현미와 완두콩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꼭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앞서 완두콩이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두콩을 당뇨 예방에 효능이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면 각종 영양소의 흡수율을 올릴 수 있고 위에서 12지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혈관 속 지방 덩어리와 찌꺼기 같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완두콩과 해조류가 최고의 궁합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콩이 건강에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콩 속의 식물 독소와 과도하게 높은 사포닌 함량 때문입니다. 이 사포닌은 잘 드시면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따라서 요오드와 함께 드시면 몸속의 미네랄 함량을 완벽히 보충해주는데요. 바로 김과 미역, 다시다 같은 해조류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전혀 걱정이 없답니다. 놀랍게도 완두콩이 요오드의 완벽한 체내 균형을 맞춰주고 반대로 해조류가 콩의 사포닌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완두콩밥에 김을 싸서 드시거나 완두콩밥과 미역국을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완두콩밥을 지으실 때 말린 다시마 한 조각을 함께 넣어주시면 최고의 효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완두콩 하면 연두빛 예쁜 색깔의 달달한 앙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하지만 좋은 맛과는 다르게 완두콩과 설탕은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일단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정제된 흰 설탕이 혈당을 확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버리니 만성염증과 암 그리고 치매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특히 완두콩과 설탕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잠깐 소개드렸던 완두콩 안의 사포닌 때문입니다. 홍삼과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기적의 항암 성분 사포닌은 완두콩에도 들어있습니다. 완두콩에 가득한 사포닌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염증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완두콩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설탕이 사포닌 성분을 모두 파괴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완두콩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완두콩을 설탕 가득 넣은 달달한 앙금으로 드시기보다는 완두콩 자체의 천연 단맛으로 즐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사포닌은 특히 완두콩 껍질에 많으니 꼭 껍질까지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 완두콩의 치매 예방 효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계란과의 궁합이 그 비결입니다. 일단 완두콩에는 훌륭한 콩 단백질은 물론이고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두뇌가 노화하고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만드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 자체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치매가 생기는 원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죠. 또 완두콩에는 신기하게도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요. 그냥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뇌로 바로 흡수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니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최고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완두콩에는 기적의 성분인 콜린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바로 그 뇌 건강 비타민 콜린이 완두콩 속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콜린은 세포의 막을 구성하고 치매 원인 물질을 없애주는 레시틴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뇌의 신경세포가 서로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손상까지 치료해주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콜린은 몸에서 너무 적은 양이 합성되기에 꼭 따로 식품으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양제로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완두콩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완두콩 속에는 이 콜린의 뇌 건강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비타민 B까지 가득 들어있으니 더더욱 좋은 것이죠. 앞으로는 완두콩 밥에 계란말이나 계란 후라이 또는 계란국을 함께 드시면 좋고 완두콩을 넣고 오믈렛을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두콩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완두콩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까지 조절해주니 신장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콩팥. 신장은 혈액을 걸러 불필요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우리 몸의 여과장치 역할을 합니다. 완두콩이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고 이미 혈관을 깨끗하게 하니 결과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 완두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혈압을 20% 낮춰주고 신장의 기능을 최대 30%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완두콩에는 항산화로 유명한 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니 노화를 방지해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약해지고 노화된 우리 장기의 세포를 튼튼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완두콩도 이미 신장이 약한 분들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두콩에도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퓨린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 완두콩에는 청산 배당체라는 식물 독소가 들어있는데요. 따라서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장내가스를 만들어 복통과 소화장애, 그리고 신장에 지나친 자극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완두콩을 걱정 없이 섭취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완두콩을 익혀서 드시면 청산과 퓨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통풍이 있는 분들도 하루 권장 섭취량 40g, 약 종이컵 1컵 이하로 드시면 안전하게 완두콩의 건강 효능을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완두콩과 우유를 함께 갈아서 두유로 드셔도 좋고 스프로 함께 드셔도 정말 좋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두콩과 우유는 매일 드셔야 할 만큼 단백질 섭취에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 몸이 찌뿌둥하고 팔다리 저림 현상이 있는 분들, 또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빠져 걱정하셨던 분들, 그리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 걱정 있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완두콩과 우유가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낮은 편이지만 그 속에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칼슘, 철분까지 들어있으니 완두콩은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종합 영양제인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완두콩 속의 비타민 B1은 두뇌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비타민 B5는 면역력 증진에 최고입니다. 심지어 완두콩 속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 비타민 A에는 침침한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완두콩은 작지만 알찬 건강 효능이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완두콩의 단백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미노산의 구성이 참 신기한데요. 그중 라이신은 함께 드시는 음식의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을 우유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완전식품 우유는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지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완두콩을 함께 드시면 우유에 가득한 칼슘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오롯이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을 완두콩이 딱 채워주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겠습니다. 우유와 완두콩을 함께 챙겨 드시면 칼슘을 꽉꽉 채워주니 골다공증 걱정 싹 사라지고 단백질로 1등이니 근육 역시 완벽하게 채워준답니다. 그리고 혈관 속 염증까지 싹 해결해주니 관절염, 신경통증에도 최고의 음식 궁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나나 좋아하세요? 저는 바나나를 정말 좋아해서 어릴 적 별명이 원숭이였는데요. 저희 가족도 모두 바나나를 좋아해 언제나 바나나 한 다발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바나나는 몸에도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바나나는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기, 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체내 호르몬에 관여하여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건강에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한국인의 10명 중 4명이 불안함이나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가 심하다면 당연히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도 꽤나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나 속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바나나. 그런데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바나나가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바나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건강에 최악이 되는 바나나 섭취법. 첫 번째는 말린 바나나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때문에 최근 들어 몸에 좋은 과일을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자주 섭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말린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수분을 날리고 말린 덕에 맛이 응축되고 특유의 진한 맛과 쫄깃한 식감 덕분에 날이 갈수록 말린 과일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말린 과일들도 생과일만큼 몸에 좋을까요? 과일을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과일과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열량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생바나나의 경우 100g당 9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지만 말린 바나나는 100g당 480칼로리 정도로 무려 5배가 넘는 열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말린 과일이 생과일보다 포만감이 적다 보니 무심결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말린 바나나를 생바나나 1개의 양만큼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5개 분량의 바나나를 먹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말린 과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설탕입니다. 말린 과일도 충분히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상품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더 달고 자극적인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첨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당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체질마저 변해 살이 더욱 쉽게 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온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 몸속에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 말린 과일을 먹는다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과일 본연 그 자체를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는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거나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바나나와 고구마 모두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섭취 시 포만감이 비교적 오래가기에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펙틴 성분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때 생길 수 있는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음식 모두 칼륨 함량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칼륨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서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 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신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 바나나 우유가 있듯이 달콤한 바나나와 부드러운 우유는 서로 환상의 궁합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돕는 동시에 바나나의 칼륨 그리고 우유의 칼슘이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 두 음식 모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불안함과 우울함은 줄이면서 행복감은 높여주고 불면증을 개선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두 음식의 영양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위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식물의 섬유소 성분을 소화할 수 있게 분해해주는 효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소화됩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장 속에서는 메탄가스 등이 많이 발생해 더부룩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진다면 장에서 음식이 과하게 발효되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오트밀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귀리를 압착해 만든 것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섬유질 때문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는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바나나를 먹은 뒤에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으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같이 섭취하면 균형 잡힌 섬유질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과 접착력이 강해서 체내 독성 물질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켜 고지혈증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가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6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함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땅콩, 아몬드, 호박씨 등의 견과류를 더하면 견과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생성의 원료로 작용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중에 초록색 바나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초록색 바나나는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바나나는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죽은 깨무늬와 갈색이 있죠. 보통 우리가 바나나를 구입할 때 녹색이 도는 바나나를 구입할 경우 후숙한 뒤에 먹는데, 후숙하지 않은 초록색 바나나는 맹맹하고 단맛이 적어서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에는 의외로 엄청난 효능이 숨어 있는데요. 덜 익은 느낌이 드는 단단한 초록색 바나나에는 일명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저항성 전분이 노란색 바나나보다 2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포도당으로 전환돼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살이 덜 찌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최근 영국 뉴캐슬대 연구에서는 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암 발생 확률이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도, 위, 담도, 췌장, 십이지장 등 상부 소화관의 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소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은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 과정을 거치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진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하루 전분 섭취량은 덜 익은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만 저항성 전분으로 대체해도 식후 지방 연소를 23%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어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초록색 바나나 섭취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도 경기 전 많은 양의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경기 중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소염제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인공 향료나 설탕, 카페인과 같은 화학 첨가제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최근에는 스포츠 음료 대신 바나나처럼 천연 음식으로 대체하는 선수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탄수화물과 천연 당분인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화학 첨가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휴대용으로 자주 추천되는 음식입니다. 미국 애팔레치안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운동 중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바나나의 항염증 효과 등이 스포츠 음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시간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을 먹거나 마시면 운동 강도를 오래 유지시키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 후 스포츠 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바나나를 섭취한 선수에게서 염증을 일으키는 콕스2라는 호르몬 생성이 더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운동 전 또는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고기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